밥은 먹었냐? 그 한마디가 그렇게 뭉클할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이 없으셨습니다. 무뚝뚝하고 고집세고 사랑이란 단어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다정한 말 한마디를 안 해주실까? 왜 항상 무표정하게 돌아서기만 하실까?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 못했지만 모든 행동으로 자식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장롱 서랍을 열다 색바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엔 아버지가 20년간 매달 보낸 송금 영수증과 함께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밥은 잘 챙겨 먹어라. 아프지 마라. 내 새끼.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왜 이제야 이 마음을 알게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무뚝뚝했던 아버지, 침묵 속에서 사랑을 표현했던 부모의 그 말 없는 사랑에 대한 기록입니다. 혹시 당신도 차마 말하지 못한 사랑을 마음에 품고 계신가요? 이제 시작합니다. 1초면 끝나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받기를 눌러주시면 감동의 물결을 느끼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 집엔 유난히 조용한 저녁이 많았습니다. TV 소리만 작게 울렸고 식탁에선 어머니의 국물 휘젓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늘 일찍 들어오셨지만 항상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오늘 학교는 어땠냐? 밥은 잘 먹었냐? 그런 질문은 들은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저 국 한 숟갈 뜨고 조용히 신문을 넘기시던 모습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처음으로 제 앞에 등으로 서 있던 날이 기억납니다. 초등학교 3학년 운동회. 그날 저는 100m 달리기에서 1등을 했습니다. 엄마는 운동장 울타리에서 우리 아들 하며 소리치셨지만 아버지는 말없이 운동장 뒤쪽 그늘진 나무 밑에 서 계셨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아빠는 내게 관심도 없구나. 그런데 다음 날 학교 앞 문방구에 갔더니 가장 갖고 싶었던 로봇 장난감이 쇼윈도에 놓여 있었습니다. 문방구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아침에 들러서 맡기고 가셨다. 1등 했다며? 그 순간 왜 그렇게 목이 메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는 말 대신 물건으로, 표정 대신 행동으로 항상 제 옆에 계셨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말없이 우산을 들고 학교 앞에 서 계셨고, 시험 성적이 나쁜 날이면 아무 말 없이 된장찌개에 멸치볶음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 모든 침묵이, 그 모든 평범한 순간들이 사랑의 다른 말이었다는 걸. 어머니도 다르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저보다 먼저 일어나 제 도시락을 싸주시고 김밥에 단무지를 얇게 썰어주시던 손. 공부 열심히 해라라는 말 대신 김에 정성스럽게 밥을 펴시던 그 손길이 가장 진한 격려였다는 걸 저는 어른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저는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 집은 저렇게 조용할까? 왜 우리 부모님은 내 이름을 자주 부르지 않을까? 그런 불만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고 점점 그 사랑의 방식이 모자람으로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동네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그 집 아버지는 자식들과 웃으며 장난도 치고 우리 아들 최고지하며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비교라는 걸 처음 배웠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집, 마주 앉은 아버지는 묵묵히 수건으로 손을 닦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밤 처음으로 아버지가 낯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점점 아버지를 피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보다는 방문을 닫는 시간이 늘어갔고 같은 식탁에 앉아도 눈길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린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구나. 하지만 그건 커다란 오해였습니다. 몇 년이 지난 중학생 시절, 저는 학교에서 다툼이 생겨 어머니에게 전화가 갔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저를 데리고 공원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꺼내 무심히 물고 이렇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남자란 건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참을 줄 아는 거다. 그 말 한마디가 왜 그렇게 깊게 박혔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아버지의 조언이었습니다. 이제 와 생각해보면 그분은 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밥은 항상 따뜻했고 우산은 항상 정확하게 도착했으며 장난감은 말없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사랑은 항상 조용히 제 옆에 있었습니다. 사춘기란 게 찾아왔습니다. 별일 없이도 짜증이 났고 부모님이 무슨 말을 해도 그냥 괜히 듣기 싫었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침묵은 이젠 익숙함을 넘어 어떤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친구들과 늦게까지 놀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에 불이 꺼진 채 소파에 앉아 있는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담배만 피우고 계셨습니다. 말 한마디도 없이 지금 시간 몇 시냐?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말조차 짧고 표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을 쾅 닫고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왜 저렇게 표현이 없을까? 걱정은 되는 거야? 그냥 혼내기나 하든가. 그때부터 저는 아버지를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말 대신 한숨, 질책 대신 침묵. 그 모든 게 저에겐 무관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도 비슷했습니다. 늘 아버지 눈치를 보며 사셨고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아빠 힘들게 하지 말라는 말로 모든 걸 덮으셨습니다. 그 말은 언제부턴가 내 편은 없다는 생각을 심어주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저는 더 이상 부모님께 제 마음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일기장도 감추고 전화번호도 비밀로 했습니다. 성적표에 낙제 점수가 찍혀도 아무렇지 않게 넘겼고 집에선 마치 투명인간처럼 지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으셨고 저는 그런 아버지를 더욱 모질게 밀어냈습니다. 기억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고3 겨울방학, 입시 실패 후 모두가 잠든 새벽 주방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불 꺼진 부엌에 아버지가 조용히 들어오셨습니다. 국물 좀 남겨라. 그 말 한마디가 그날 밤 내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나를 걱정하는 걸까?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저는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국물도 남기지 않았고 그날 밤은 그렇게 또 아무 말 없이 지나갔습니다. 어쩌면 그 시절 우리가 정말로 원했던 건 거창한 대화도 극적인 화해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저 괜찮냐? 힘들지 않냐는 말 한마디. 하지만 우린 서로의 마음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기에 그 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돈을 버는 일로 자식 사랑을 표현하셨고 저는 말을 듣고 싶다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방향을 보지만 다른 언어로 말하니 그 간극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후 저는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집과 멀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아버지가 보내주는 생활비 송금 외엔 거의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조차 자동이체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무미건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ATM에서 돈을 찾고 나서 영수증을 버리려다 문득 잔액 확인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32,000원. 송금액은 50만 원.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당신 용돈도 줄여가며 저에게 생활비를 보내고 계셨다는 걸. 그 순간 어릴 적 운동의 날, 문방구에 놓인 로봇 장난감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그땐 몰랐지만 늘 뒤에서 챙겨주시던 그 모습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마음을 바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더 조용해졌고 더 멀어졌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결국 우리는 계속 엇갈렸습니다.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과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사람. 그 둘의 관계는 마치 비 오는 날 우산 없이 마주 선 사람들처럼 서로를 바라보지만 닿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그 거리는 언젠가는 좁혀질 수 있을까요? 혹은 그저 그렇게 멀어졌다가 이야기 한 줄 없이 영영 멀어지게 될까요? 20살, 대학 1학년 여름방학. 저는 결국 그날 밤 집을 나왔습니다. 아버지와의 말다툼. 아니, 말다툼이라기보다는 제 일방적인 폭발이었습니다. 왜 항상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도대체 내 인생에 관심은 있으신 거예요? 아빠는 나한테 아무것도 준 게 없어요. 그날 밤 저는 쌓아뒀던 말들을 하나하나 꺼내 던졌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담배를 피우셨습니다. 그 무표정한 얼굴, 그 침묵,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저는 방문을 쾅 닫고 책가방 하나 들고 밤 10시 반에 집을 나섰습니다. 비도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안 들고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붙잡지 않으면 나는 이 집을 떠날 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나서는 제 뒷모습에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어디 가냐? 가지 마라. 그 어떤 말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은 저를 더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첫날 밤은 친구 자취방에서 잤고 그 후로 저는 학교 근처 고시원으로 옮겼습니다. 쾌적하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이제 나 혼자 산다. 아버지 없이, 그 사람의 침묵 없이. 하지만 자취 생활이란 게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밥값, 월세, 학비. 생활은 빠듯했고 매달 아버지가 보내주던 생활비조차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달부터인가 저는 아예 송금을 거절했습니다. 이제 안 받아요. 더 이상 아버지한테 신세지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었습니다. 송금도 멈췄습니다. 그 침묵은 이제 진짜 단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2년이 지났고 저는 등록금을 벌기 위해 방학마다 알바를 해야 했습니다. 한겨울 택배 분류장에서 야간 작업을 하며 손이 갈라지고 입술이 트고 몸살에 시달리던 어느 날 밤, 저는 문득 아버지가 매달 보내주던 그 돈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그 돈엔 담배 대신 아들 생각을 담았던 그 사람의 마음이 있었던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연락 한 번 안 드렸고 명절에도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을까? 후회가 밀려왔지만 쉽게 전화기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택배 현장에서 일하고 있던 중 물류박스 안에서 작은 흰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김호 학생 앞으로 제 이름이 적힌 손편지였습니다. 봉투 속엔 작고 둥근 글씨로 적힌 짧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네가 버틴다는 건 알았다. 그래도 밥은 꼭 챙겨 먹어라. 아버지. 그 짧은 문장을 보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직접 오지 않으셨습니다. 전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는 그 사람만이 쓸 수 있는 방식의 가장 큰 용서였고 가장 큰 사랑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망설이며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호흡이 길어졌고 신호음이 2번, 3번 울린 뒤 수화기 너머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그 사람은 늘 그랬듯 짧게 물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가 그냥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잘 지내고 있어요. 밥도 먹고요. 그리고 수화기 너머로 짧은 대답이 들렸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그 한마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다시 울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많은 말을 주고받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아버지는 다시 매달 작은 봉투 하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엔 소에게 돈과 함께 간혹 이런 메모가 있었습니다. 건강 챙겨라. 환절기다. 감기 조심해라. 잘하고 있는 거 안다. 그렇게 우리는 아주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의 폭발로 무너졌던 관계. 그 뒤에 남은 침묵 속에서 다시 쌓아 올린 건 말 한마디가 아닌 행동, 기다림, 그리고 진심이었습니다. 챕터 4. 부모의 숨겨온 눈물. 그날은 집으로 돌아온 저녁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아버지가 매달 보내주시던 우편 봉투를 확인하고 저는 작은 상자 하나를 방에 넣으며 문을 살짝 닫았습니다. 그때 거실 등불이 희미하게 켜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조심히 문을 열었고 그곳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한 손에 신문을 들고 자식과 관계없는 기사 하나를 읽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웅크린 어깨와 얼룩진 얼굴에는 어떤 무거움이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왜 안 주무세요? 작게 물었지만 아버지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저를 바라보다 말없이 종이 신문을 펴고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신문 속 기사엔 치솟는 물가, 청년 실업률, 등록금 인상, 그 덕에 우리 가정 형편과 제 자취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간접적으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신문을 접고 테이블 위 우편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펼친 봉투 속에는 제 이름이 쓰인 작은 메모와 함께 더 큰 금액의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손을 떼며 그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멈칫했지만 그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쓸쓸한 숨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눈가에 흘러내리는 크지 않은 주름 속 눈물이 정말 강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말도 못하고 도망치듯 방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오자 순간 파문이 일었습니다. 지금껏 느껴본 적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그 눈물, 그 손 떨림, 그런 모습을 아버지에게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뒤 며칠간 아버지를 피했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엔 반복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밥은 챙겨 먹어라 난 내가 걱정이다. 그리고 그 말을 꺼낸 손의 떨림과 눈물의 무게가 계속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결국 저는 그 숨막히는 침묵을 깨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거실에 들어가 아버지의 앞에 섰습니다. 아, 아버지.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말없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잘 살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들은 뒤 단지 하나를 말했습니다. 그래, 그거면 됐다. 그 말이 물론 짧은 위로지만 그 밤의 정적 속에서 가장 큰 치유였습니다. 그 밤 이후로 저는 아버지의 조용한 희생과 사랑을 분명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이 숨어 있었고, 이제야 그 마음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뒤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밤이면 각자의 방에서 신문을 접기도 하고 식탁에서 건성으로나마 웃기도 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그날 밤의 감정은 녹아내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언젠간 꼭 아버지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고마웠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와 아버지 사이에 놓인 눈물과 침묵은 어딘가 안정되어 갔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지만 저는 그때의 모습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간의 고민 끝에 저는 다시 한번 그 침묵을 깨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화창한 일요일, 점심즈음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고시원 옷차림 그대로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은 말끔하게 정리된 것 같았지만 문 앞에 서자 다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나 그냥 밥 먹고 가면 되겠지? 방문을 열자 방금 끓인 것 같은 된장찌개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왼쪽엔 어머니, 오른쪽엔 아버지가 나란히 식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를 본 아버지는 약간 놀란 듯한 눈빛을 보이셨고 어머니는 눈가를 반짝이며 웃고 계셨습니다. 아직 마음이 무거웠지만 저는 가볍게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사람 모두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아버지가 먼저 조용히 한마디 건네셨습니다. 밥 먹었냐? 그 말은 저의 긴장과 두려움을 순식간에 녹였습니다. 네, 이제 막 왔습니다. 저는 머뭇거리듯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두 손으로 된장찌개 국물을 떠 저에게 내밀며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럼 여기 앉아. 따끈한 밥이랑 같이 먹고 가라. 그 말 한마디에 수년간의 모멸감과 서운함이 모두 해소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된장찌개와 밥. 그것은 단순한 한 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돌아와도 된다. 너의 자리는 여전히 여기 있다는 사랑의 확인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아버지는 계속 침묵을 유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잘 지내니? 그동안 힘들진 않았니?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예. 수업도 나쁘진 않고 고시원 생활도 괜찮아요. 그러자 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그래. 내 소식은 가끔 들었어. 그런 미묘한 분위기 속에 제가 먼저 입을 뗐습니다. 저 편지 잘 받았습니다. 돈도 메모도 고마웠어요. 아버지는 숟가락을 멈추고 제 눈을 마주치려 했지만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식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그분의 또 다른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분은 말은 없지만 애정을 전달하고 계셨습니다. 밥, 돈, 메모 모두 그분만의 방식으로 자식을 지키고 보살펴주던 그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할까 말까 망설였지만
저는 수줍게 그릇을 챙겼습니다. 저 설거지 할게요. 아버지는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그 작은 동작 하나에도 가족의 온기는 퍼졌습니다. 설거지통에 그릇을 넣고 물을 흘릴 때 어머니가 스며드는 듯한 옆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를 마치자 식탁엔 아버지의 담배가 놓여 있었지만 제가 먼저 조용히 불을 붙였습니다. 부둥켜 안는 장면은 아니었지만 그 오전의 만남은 우리 관계의 진한 감정의 이정표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한마디로 전했습니다. 내가 돌아왔다. 저는 그 대답으로 말했습니다. 저 여기 있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집에 자주 들렀습니다. 밥 먹고 가라는 말은 예전 같았으면 무정하게 들렸겠지만 이제는 환영한다는 마음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필연적으로 강한 언어가 필요하지 않다는 걸. 그날의 된장찌개, 그날의 식탁, 그리고 그 한마디는 50대, 60대의 부모님을 가진 시청자에게도 따뜻한 회상을 불러올 것입니다. 어머니의 국그릇은 여전히 보글보글했고 아버지의 무뚝뚝함은 이제 그저 진솔한 존재 표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엔 달라진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온 자리에 어색하면서도 묘한 온기가 퍼졌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말씀이 적으셨지만 어느새 작은 행동들로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현관문 앞에 놓인 작은 신발장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어지럽게 쌓여있던 운동화들이 이제는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비닐백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홍삼차와 저를 위한 초콜릿 한 상자였습니다. 주전부리도 가끔은 좋지 않겠냐는 듯 메모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쉬엄쉬엄 하라. 그 작은 비닐백 하나가 제 마음속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내가 필요 없어 보이던 가출 전과 달리 지금은 나를 챙기고 계시는 거구나. 그 사실만으로도 저는 아버지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변화는 식탁 위 달력의 변화였습니다. 예전엔 가족 생일 정도만 표시된 달력이 이젠 제 휴강일, 시험 기간, 그리고 집밥 날짜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작고 세심한 변화는 한 달 후 아버지와 점심을 먹으러 갔을 때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오늘 밥 먹고 갈게요. 라고 했고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날 챙겨줄게. 평범한 말이었지만 저에게는 우리는 다시 같이 한다는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또 한 번 큰 울림을 준 건 어느 늦은 밤 저는 과제 마감 때문에 밤늦게까지 공부하다가 말았습니다. 삼각김밥 하나를 꺼내 잠시 라면 국물에 찍어 먹으려던 순간 아버지가 커피 2잔을 들고 오셨습니다. 더 있으면 못 자겠다 싶어서 너 술 말고 이거라도. 놀라워서 저는 멈칫했지만 아버지는 조용히 커피만 두고 나가셨습니다. 그걸 테이블에 남겨둔 채 말씀이 없으셨지만 그 행동 하나가 무거운 마음도 피로도 솔직히 외로움도 녹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진짜 작은 행동은 크리스마스를 앞둔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우리도 오랜만에 큰 거 케이크나 사자고 말씀하셨고 저는 혼자 제 몫을 사오려고 했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서랍에서 대충 남은 카드 영수증을 꺼내 제 주머니에 살짝 넣어주셨습니다. 그 금액은 케이크보다도 함께 보내는 마음이 더 큰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작은 행동들은 제가 스스로도 몰랐던 감정들을 차분히 깨워주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보여주신 그 따뜻함에 저는 스스로를 조금 더 큰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어느 봄날
친구 결혼식을 가게 되었고 수줍게 그 사실을 아버지께 알렸습니다. 결혼식 나도 가야겠다. 아버지는 눈길을 돌리며도 잠시 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시간 맞춰서. 그 작은 동의 하나에도 제 가슴은 울렁였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버지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식장 앞 계단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지만 그분은 밖이 추우니 일찍 나오라고 연락 왔다고 옅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행사 내내 그분은 제 옆에 계셨고 눈빛은 여전히 말없이 내가 자랑스럽다고 말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아버지는 어색하게 술잔을 올리며 너 잘했다라고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생각지도 못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너 결혼하면 꼭 전해라. 아버지도 그렇게 배웠다고. 그 말이 제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내었습니다. 사람 사이의 작은 행동은 말보다 더 깊은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날이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중장년층 시청자분들께도 묻고 싶습니다. 우리에겐 표현은 없지만 작은 행동으로 전해지는 부모의 사랑이 있으신가요? 그 사랑을 눈치채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나요? 오래된 앨범 잡지를 펼쳐 놓으셨습니다. 이거 한번 봐. 짧게 입을 여신 그 말씀에 가슴 한켠이 저려왔습니다. 그러고는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너 태어났을 때 심장 소리 안 뛰어서 응급실로 갔었다. 의사 선생님이 3번이나 확인하고 안타깝다고 했었지. 제 마음은 전율과 함께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당시를 회상하며 하지만 저녁에 아버지가 밤새 공장 야근 마치고 손에 도시락 들고 같이 기다리고 계셨다며 숙연히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희생은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돌잔치 후 공장 월급 통장을 다 털어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했다고 합니다. 수십만 원이던 시절 그 돈은 두 분 모두에게 소중한 금액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겨우 내뱉은 말은 등골까지 파고드는 무게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와 단둘이 앉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너무 힘드셨겠어요. 그 말씀에 아버지는 당연히 그랬지. 너만 보이면 됐다. 짧고 담백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 대답이 내 마음을 깨뜨렸습니다. 말없이 견디셨던 사랑이 단 한 번의 눈물보다 깊고 단단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부모님 앞에서 손자뻘도 될 제 자식 사진도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사셨기에 제가 이 아이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손자 사진을 처음으로 오래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엔 돌잔치보다 더 큰 희생과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희생의 무게를 자신 있게 어깨에 짊어질 자신이 생겼습니다. 챕터 8 자식의 눈물, 부모 마음의 해소. 돌잔치 앨범 이야기가 끝난 직후 부모님과 함께 저녁 식탁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엔 어머니가 정성 들여 만든 생선조림이 따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맛있는 식탁은 언제나 그랬듯 침묵 속에도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이제는 내 진심을 전해야 한다는 압박이 무겁게 가슴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킨 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릴 때 침묵만이 사랑인 줄 알았어요. 넉넉하지 못하게 자랐지만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사랑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엄마가 젓가락을 멈추시고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거의 털어놓듯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젠 이해해줘서 고맙다. 우리도 말로 못해줘서 미안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찌르고 코끝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말로 못해도 여러분의 말없는 희생과 사랑이 제 삶을 지탱해왔습니다. 그 반응을 본 아버지는 담배 연기를 내뱉듯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네. 한마디지만 제겐 큰 위로였습니다. 식탁에선 한동안 부러진 침묵이 말없이 서로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웃으면서도 다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너 힘들었지? 아프진 않았어? 순간 제가 짓눌리던 지난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엄마 많이 힘들었어요. 입 가볍다고 놀림도 받았고 가출도 하고 하루 종일 울던 날도 많았어요. 그 말에 어머니는 손수건을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그래, 많이 참았지. 엄마도 그때마다 울었단다. 둘이 눈물로 마주하며 부모와 자식의 마음이 겹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야 돌아서니 7년 전 고시원 뜨거운 밤알바 냄새, 운동의 날 로봇 장난감, 동트던 새벽 라면 국물까지 모든 기억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은 숨죽인 모래알 같았지만 이제는 마음 깊이 박힌 보석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부모님께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무슨 마음이셨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아버지는 근면하고 우직한 분이셨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셨던 그 삶 속에 하루 한 끼보다도 아이의 미래가 더 중요한 분이셨습니다. 널 보내고 집에 와서 빈 침대 보며 울었다. 하지만 널 키우는 게 내 삶의 이유였다. 어머니는 결혼 전에 교사였지만 당연히 포기해야 했습니다. 전업주부로 살면서 입으로는 괜찮다고 하셨어도 속은 항상 우린 널 위해 해줄 게 없어라고 부르짖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날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제 곁에 늘 계셨기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엔 마음 깊은 속에서 나온 간절한 말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부모님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셨습니다. 그 순간의 조용한 합에 침묵 속에서 우러나온 사랑의 빛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은 조금 더 따뜻해졌습니다. 밤에 돌아오면 누군가 늘 밥을 챙겨주었고 말하지 않아도 내 자리가 존재하는 느낌이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어떤 말보다 더 진짜 위로였습니다. 이젠 제가 부모로서 때로는 말보다 행동으로, 때로는 침묵이 아닌 마음의 소리로 자식들을 품을 생각입니다. 챕터 9. 비로소 입을 연 아버지 어머니. 그날 저녁 이후 우리 가족은 무언의 화해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대신 행동으로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였습니다. 아버지가 낮에 드디어 말을 꺼내셨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할까? 그 말에 온 집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도 저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시작하셨습니다. 너였구나. 그런데도 돌아와줘서 고맙다. 그 짧은 한마디에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못 믿겠다는 듯, 아, 진짜신가요?
라고 질문했고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젠 내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 말은 결코 가볍지 않은 널 품고 싶다는 표현이었습니다. 말하지 않던 사람의 말을 들으니 감동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어머니도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한참 기다렸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세 사람 모두 식탁 인근에서 눈물 속 포옹으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 포옹이 오랜 갈등의 상처를 녹였습니다. 아버지의 손엔 묵직한 책임감이, 어머니의 눈엔 그리움과 후회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손길과 눈빛을 느끼며 비로소 말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그 말에 아버지는 농담 섞인 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감정 잘 숨겼는데 그런 말할 줄 알았으면 옆에 두고 키웠을 텐데. 그 농담에 우리는 다시 웃으며 포옹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정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아침마다 작은 메모를 남기셨습니다. 오늘도 사랑한다. 어머니는 전보다 자주 우리 집이 좋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변화했습니다. 예전엔 부담스러워 피했던 얼굴 보고서도 이젠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모님께 일상의 소소한 반응들을 나누며 당신도 내 가족이라는 것을 더 자주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합창단 공연이 있어서 초대했습니다. 부모님이 와주시겠냐고 물었더니 아버지는 거기까진 힘들다고 하셨지만 어머니는 그래도 가야지 라고 손을 잡아 함께 가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무대에 올랐을 때 아버지가 눈물 글썽이며 손수건을 꺼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말없는 사랑이 가장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말로 하지 않아도 서로가 서로를 향한 자신감과 안정감을 느낍니다. 부모님은 비록 늦게라도 사랑한다는 말을 온 가족 앞에서 하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제 자식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 말을 주고받을 수 있어 행복합니다. 챕터 10. 함께 걷는 서로의 시간.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바뀌었습니다. 가을볕 같은 오후에 저는 부모님과 함께 동네 공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느릿하게 발걸음을 옮기셨고 어머니는 작은 도돌이 나무 아래서 제 옆에 조용히 계셨습니다. 그날의 공원 산책은 단순한 외출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으로서 서로에게 마음을 확인하고 세월의 간극을 뛰어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요즘 어때? 아버지께서 문득 물으셨습니다.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별일 없어요. 일도 가족도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말에 아버지는 웃으며 손수건을 꺼내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그 모습은 아버지가 다정한 아빠이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제 든든한 후원자라는 느낌을 강하게 남겼습니다. 어머니는 벤치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너도 이제 내 옆에 서서 엄마 아버지 대신 잘 버텨줘서 고마워. 그 순간 제 마음속 한켠이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함께여서 좋아요. 그날의 공원길은 늦가을의 낙엽이 물들어 흐드러졌습니다. 세 사람 모두 숨소리를 낮추며 말없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풍경 속엔 수십 년의 침묵과 오해가 깊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괜찮다는 검증이 침착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저희는 식탁에 앉아 따뜻한 차를 나눴습니다. 어머니가 건네는 찻잔엔 사랑의 온기가 가득했고 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시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와라. 그 말 속엔 단순한 초대가 아닌 가족으로서의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였습니다. 저는 자주 집을 찾았고 어머니는 제가 사진 찍어온 손주 사진첩을 천천히 넘기셨고 아버지는 제 아내와 아들과 함께 산책을 나갈 약속을 잡았습니다. 어느 주말엔 함께 나무 심는 봉사활동에 갔습니다. 아버지는 흙 묻은 삽을 들고 나무를 심는 손길이 더할 나위 없이 진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간식통을 챙겨 누군가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는 왜 함께 살기로 했나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서 잠시 목을 가다듬고 제 자식에게도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 엄마가 옛날엔 말이 없었지만 지금은 내 삶에서 가장 큰 힘이에요. 제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옛날에 왜 아빠에게 말을 안 하셨어요? 그 질문에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사람마다 사랑을 다른 방식으로 말해요. 그날 아이들의 작은 질문이 저희 가족 모두에게는 가장 따뜻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가을 공원길에서 시작된 우리의 새로운 여정은 그 작은 고백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침묵 끝 한마디 밥 먹었니가 가족의 마음을 잇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삶 속에서 가장 든든한 동행이 될 수 있다는 걸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었습니다. 말 없는 사랑을 믿으시나요? 말보다 행동으로 표현된 사랑, 당신의 삶 속에도 있었나요? 함께 걸으며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던 가족 이야기.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용한 위로와 따뜻한 용기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당신도 언제 가장 가족을 느꼈나요? 댓글로 그 순간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잔잔하지만 깊이 있는 가족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삶 속 조용히 그러나 견고한 사랑을 응원합니다.